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최한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홍준표 대표, 여성 전문가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성차와 성차별이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부부 안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권력관계가 불평등해서 생기는 젠더가 다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 남성을 젠더라고 합쳐서 여자를 강제로 뭘 어떻게 한다든가 혹은 뭐 그 알량한 남자의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여성이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까지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위원장님 아슬아슬하십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보수적이고 마초고 꼴통인 분이 개과천선해서 한골 탈퇴를 하면 훨씬 더 잘 먹힐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주제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은지 기자, 우리 지금 영상을 봤는데 저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홍준표 대표 향해서 마초, 꼴통, 보수 이런 얘기 막 내뱉는데 네. 무슨 자리입니까, 저게? 저기 보시면은 유석춘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빼곤 다 여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한국당 혁신위가 마련한 자리인데요. 여성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국당을 향한 정책 조언 같은 걸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 이런 얘기였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래서 사실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홍 대표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할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꼬투리를 잡는 듯한 어떤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이어졌거든요. 일단은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성 비하 논란을 연세대 특강에서도 한 학생이 질문을 해서 곤욕을 좀 치르기도 했었는데 어떤 비하 논란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의 아내와 함께 한 자리에서 아내를 저희가 이제 X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욕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저런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바른정당을 향해서는 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성 비하 논란에 많이 휩싸였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설전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본 영상에서는 마초다, 보수다, 꼴통이다 이런 얘기 듣더라도 홍준표 대표 굉장히 좀 얌전히 있다 이런 느낌이 받을 정도였는데 윤수민 기자 원래 홍준표 대표가 또 사석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럼도 좀 많이 타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찾아갔을 때 이제 추 대표가 협치 약속의 의미로 팔짱을 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이런 느낌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추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었고 2년 동안 함께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못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본인을 칭할 정도로 이제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특히 여기자들 앞에서는 쑥스럼도 많고 다소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저 지난번에 연세대 깜짝 특강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 이번에는 본인이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샀었지만 저렇게 여성계 리더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저런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듣는 모습,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 대표는 계속 이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나이 60 넘은 분이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안 받았다면은 당 대표의 자리에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든다. 자, 한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노은지 기자, 저렇게 마초, 꼴통 이런 소리 듣고 홍준표 대표 과연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과연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본인에 대한 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뭐 마초다, 꼰대다 이런 얘기들이 직접 자기 면전에서 쏟아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 여성 전문가들의 질문 공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꼰대당이라는 말에 자신이 어디를 봐서 꼰대 같냐 맞받아친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은 20대 여성들은요, 꼰대당이라고 그래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이 당을 맡은 지가 당대표 2년, 대통령 4년, 6년입니다, 6년. 근데 박근혜 대표 있을 때 우리 당을 꼰대당이라고 했습니까? 꼰대당이라고 한 거는요, 시조는 이해창일 겁니다. 이해창 총재 보시면 꼰대가 있거든요. 제가 어디 꼰대 같습니까?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산 지가 37년입니다. 37년 동안 나는 엄처시야에 살고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 들어온나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지 마라. 내가 가본 일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내하고 37년을 사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래 하면 말이 촉박하죠. 자, 본인은 37년 동안 엄처시야에 살았다,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왜 하필 이해창 전 총재를 거명했을까요? 이준석 위원장, 이준석 최고위원, 왜 이해창 전 총재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여기서? 아무래도 좀 보수 정당이 항상 좀 젊은 층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좀 너무 안고하다 뭐 이런 이미지,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해창 그 당시 총재께서 그걸로 고생한 것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뭐 제가 봤을 때 꼰대 범주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 누가 뭘 제안하면 시키는 거 웬만한 거 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꼰대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뭔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지지받지 못하는 거는 꼰대는 아니지만 다른 영역이 있다고 좀 분석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너무 꼰대의 범주에서만 본인을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해창 전 총재가 지난 대선 전국에서 네. 유승민 전 대선 후보한테 더 친근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더 공격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뭐 그렇게 속이 좋은 분은 아닐 거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그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비서실장과의 뭐 그렇죠. 여의도 연구소장과의 관계도 인연이 있었고 있었죠. 그 뒤로도 20년 가까이 교류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대선 때 도움을 준 것이고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뭐 사람을 잘 챙긴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대비되는 것이지 뭐 굳이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챙기지 않는 스타일인지는 저희가 평가할 수 없지만 노은지 기자, 예. 오늘 저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도 거명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일단은 그 한국 정당들, 특히 또 자유한국당의 여성을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거론한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기는 했지만 우리 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민주당이 오히려 더 여성을 조금 이제 챙기지 않는 그런 정당이라 한국 정당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언제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도리어 우리가 여성 대통령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왜 꼰대당이고 왜 우리가 마초당이냐 이렇게 또 항변하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름을 거명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정확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는 일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보수 세력에서 물론 여성 대통령 탄생이기 네.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친박과 겪고 있는 갈등이 어떤 건지를 약간 방증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보수 재결집을 위해서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홍준표 대표 위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은 사실상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남경필 기사들의 필로폰 투약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독일 출장 중이던 남경필 기사가 오늘 시간을 앞당겨서 귀국했습니다. 남 지사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모습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 저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들에 대한 역할, 아버지로서 하겠습니다. 한편으로서는 공인의 역할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1,000만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고 선택이 됐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할 것입니다.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공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말하겠다. 바로 저 자리가 오늘 정치적인 거취를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약간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저 문제 바른정당 이미지에도 상당히 좀 타격이 가는 문제입니다. 저 당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좀 들려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뭐 개인사에 가까운 부분이고 뭐 비리 사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남지사 개인의 뭐 비리 사안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지금 당장 뭐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거 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도지사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가까이 임기가 남은 상황 속에서 도정이 힘이 빠집니다. 만약에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남지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왜냐하면 급거기국하지 않았습니까? 파악한 다음에 정치적 거취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성급하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몰아넣고 있는 아들의 마약 투약 사건 새로운 사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윤수민 기자. 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영상까지 상대방에게 보내줬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아들 남친은 채팅 앱을 통해서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했는데요. 뭐 얼음을 가지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채팅 앱에서 상대 여성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이제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진, 영상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윤수민 기자 얼음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얼음이라는 게 마약을 뜻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노원지 기자 조금 전에 영장 심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남경필 지사 아들 오고 가고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기자들이 많이 붙어서 질문을 해봤는데 얼굴을 이제 꽁꽁 가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영장실질심사 3시에 들어가기 전에 한 2시쯤의 모습인데 한번 보시죠. 마약한 거 처음 만드신가요? 마약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버지가 급히 귀국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시죠. 자, 이준석 위원장 지금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큰아들, 과거 후임병 폭행 사건에도 연루됐었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연이어서 터지면서 남지사가 가족들 수신제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남지사 임기 동안 이런 이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거졌는데 사실 남경필 지사가 지난번에 이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진실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아들의 어땠던 그리고 남지사가 했던 게 뭐냐면 법에 처분에 따라 가지고 받을 처벌을 다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좀 잠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남지사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좀 여론이 그때보다 좀 격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선 남경필 지사도 그래서 수사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또 법의 처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남지사는 오히려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6시쯤 끝나는데 그때 이제 면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발언 잠시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통화하지 못했고요. 지금 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면회를 할 것입니다. 법의 절차에 따른 면회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오후 6시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은 다시 상황에 따라서 바꾸겠습니다만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자, 아들에 대한 애틋한 부정도 역시 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남경필 지사 지금 또 가족사가 좀 복잡해지면서 더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느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남지사 부부가 2014년에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이혼하게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제 남지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걸 곱게 보지 않아서 뭔가 좀 이거에 대한 압박들이 부인에게까지 들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우울증을 겪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4년 이혼 이후에 뭐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을 정도로 조금 그래도 계속해서 가족으로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이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지사는 올해 2월에 자신의 책 발간 이후 토크 콘서트에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족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의 근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 엄마 그리고 아들들 지금 다 따로 살아요. 큰아들은 지난번에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꽤 좋은 학교였는데 자퇴했어요. 자퇴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고는 2년 기간 동안 제대하고 나서 그동안 아프리카하고 저기 중동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자기가 느낀 게 있는지 독립하겠다고 해서 알바하고 뭐 지금은 조그만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냥 조그만 집 얻어가지고 지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카카오톡 하거든요. 오늘도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남경필 지사 저 때만 해도 큰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걸 좀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참 또 이런 문제 앞으로 정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데 바른정당으로서도 내년 이제 또 지방선거 가장 큰 선거를 중에 하나를 또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략에 좀 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우선 뭐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기도지사 차기 후보군에 있는 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논란이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전략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뭐 정치인의 어쨌든 가정사에 대한 위기라는 것은 또 그것을 어떻게 또 대처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또 뭐 전화위복이라까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아주 제한된 피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마 지방선거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도 냉혹한 승부인 만큼 남경필 지사의 가족의 아픈 구석이 다른 경쟁자들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 다른 사람들 누가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강한 후보로 거론되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는데요. 뭐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남경필 지사를 앞서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인지도를 쌓고 사실 뭐 대선 주자까지 나섰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원유철 의원이라든지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요. 일단은 뭐 앞으로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남지사의 어떤 아들 수사 문제 그리고 남지사의 어떤 거취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다른 정당들에서도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좀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뭐 후보군 이름을 하마평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좀 나중에 본격적으로 기획식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자녀가 있는 학교에서 강연도 못하게 된 아버지 정치인이 있다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바른정당 인사인데요. 노은지 기자, 유승민 의원 관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원래 오늘 저녁에 동국대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동국대 내에서 학생들 간에서 반대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를 통해서 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유 의원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총학생회가 반대 시위 때문에 좀
특강을 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알려졌는데 제가 근데 동국대 총학생회에 직접 연락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얘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취소 배경에 대해서 학생회 측 입장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반대 집회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생각보다 규모가 크게 진행이 돼서 제가 취소를 고려해보고 있다,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의원실 쪽에 전달을 했고, 의원실 쪽에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지난 대선 때 한창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 옆에 1등 공신이 바로 딸 유담 씨였고 그 유담 씨가 지금 동국대 법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부녀한테는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가 8월 28일 날 노원구에서 유승민 의원이 강연할 때 그때 제가 사무를 좀 실무를 봤던 적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애초에 자기 반대 세력이 오는 거 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도 보면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뭐 꽹과리도 치시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이고 이번에 동국대 특강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 가지고 학생 측에서는 오히려 학생 측이 안전을 과도하게 좀 우려하다 보니까 과거에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동국대에서 명예박사 수여식을 할 때 실제로 마찰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측에서 좀 이거는 학생 측에서 판단하기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유승민 의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승민 의원이 반대 세력 때문에 강의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왜냐하면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 그런데 바른정당을 둘러싸고 공교롭게도 계속 구설에 오를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혜원 전 대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경필 경기지사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한테까지 이렇게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국대 측 총학생회에서 얘기하는 반대파들이라는 게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거론되던데 조금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파악해봤더니만 마르크스 연구회라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수 세력 전반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국대 총학생회장과 제가 안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정하는 글을 올리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모습도 저희가 뭐 속보로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보수 정치권 인사들 주변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 정확히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요소 하나하나 꼼꼼히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해서 마초, 꼴통, 보수 이런 얘기 막 내뱉는데 무슨 자리입니까, 저게? 저기 보시면은 유석춘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빼곤 다 여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한국당 혁신위가 마련한 자리인데요. 여성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국당을 향한 정책 조언 같은 걸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 이런 얘기였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래서 사실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홍 대표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할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꼬투리를 잡는 듯한 어떤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이어졌거든요. 일단은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성 비하 논란을 연세대 이제 특강에서도 한 학생이 질문을 해서 곤욕을 좀 치르기도 했었는데 어떤 비하 논란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의 아내와 함께 한 자리에서 아내를 저희가 이제 X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욕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저런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바른정당을 향해서는 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성 비하 논란에 많이 휩싸였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설전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본 영상에서는 마초다, 보수다, 꼴통이다 이런 얘기 듣더라도 홍준표 대표 굉장히 좀 얌전히 있다 이런 느낌이 받을 정도였는데 윤수민 기자 원래 홍준표 대표가 또 사석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럼도 좀 많이 타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찾아갔을 때 이제 추 대표가 협치 약속의 의미로 팔짱을 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이런 느낌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최한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홍준표 대표
여성 전문가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성차와 성차별이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부부 안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권력관계가 불평등해서 생기는 젠더가 다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 남성을 젠더라고 합쳐서 여자를 강제로 뭘 어떻게 한다든가 혹은 뭐 그 알량한 남자의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여성이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까지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위원장님 아슬아슬하십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보수적이고 마초고 꼴통인 분이 개과천선해서 한골 탈퇴를 하면 훨씬 더 잘 먹힐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주제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은지 기자, 우리 지금 영상을 봤는데 저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홍준표 대표 향해 꼰대당이라고 한 거는요. 시조는 이해창일 겁니다. 이해창 총재 보시면 꼰대가 있거든요. 제가 어디 꼰대 같습니까?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산 지가 37년입니다. 37년 동안 나는 엄처시야에 살고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 들어온나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지 마라. 내가 가본 일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내하고 37년을 사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래 하면 말이 촉박하죠. 자, 본인은 37년 동안 엄처시야에 살았다.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왜 하필 이해창 전 총재를 거명했을까요? 이준석 위원장, 이준석 최고위원, 왜 이해창 전 총재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여기서? 아무래도 좀 보수 정당이 항상 좀 젊은 층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좀 너무 안고하다 뭐 이런 이미지,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해창 그 당시 총재께서 그걸로 고생한 것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뭐 제가 봤을 때 꼰대 범주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 누가 뭘 제안하면 시키는 거 웬만한 거 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꼰대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뭔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지지받지 못하는 거는 꼰대는 아니지만 다른 영역이 있다고 좀 분석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너무 꼰대의 범주에서만 본인을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해창 전 총재가 지난 대선 전국에서 네. 유승민 전 대선 후보한테 더 친근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더 공격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뭐 그렇게 속이 좋은 분은 아닐 거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그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비서실장과의 뭐 그렇죠. 여의도 연구소장과의 관계도 인연이 있었고 있었죠. 그 뒤로도 20년 가까이 교류하면서 추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었고 2년 동안 함께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못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본인을 칭할 정도로 이제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특히 여기자들 앞에서는 쑥스럼도 많고 다소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저 지난번에 연세대 깜짝 특강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 이번에는 본인이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샀었지만 저렇게 여성계 리더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저런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듣는 모습,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 대표는 계속 이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나이 60 넘은 분이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안 받았다면은 당 대표의 자리에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든다. 자, 한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노은지 기자, 저렇게 마초, 꼴통 이런 소리 듣고 홍준표 대표 과연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과연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네. 본인에 대한 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뭐 마초다, 꼰대다 이런 얘기들이 직접 자기 면전에서 쏟아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 여성 전문가들의 질문 공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꼰대당이라는 말에 자신이 어디를 봐서 꼰대 같냐 맞받아친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은 20대 여성들은요, 꼰대당이라고 그래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이 당을 맡은 지가 당대표 2년,
대통령 4년, 6년입니다. 6년. 근데 박근혜 대표 있을 때 우리당은 꼰대당이라고 했어요. 왔기 때문에 그런 대선 때 도움을 준 것이고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뭐 사람을 잘 챙긴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대비되는 것이지 뭐 굳이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챙기지 않는 스타일인지는 저희가 평가할 수 없지만 노은지 기자, 오늘 저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도 거명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일단은 그 한국 정당들, 특히 또 자유한국당의 여성을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거론한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기는 했지만 우리 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민주당이 오히려 더 여성을 조금 이제 챙기지 않는 그런 정당이라 한국 정당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언제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도리어 우리가 여성 대통령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왜 꼰대당이고 왜 우리가 마초당이냐 이렇게 또 항변하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름을 거명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정확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는 일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보수 세력에서 물론 여성 대통령 탄생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친박과 겪고 있는 갈등이 어떤 건지를 약간 방증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보수 재결집을 위해서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홍준표 대표 위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은 사실상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남경필 기사들의 필로폰 투약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독일 출장 중이던 남경필 기사가 오늘 시간을 앞당겨서 귀국했습니다. 남지사